낡고 녹슨 철제문이 무거운 파열음을 내며 뜯겨나갔습니다. 퀴퀴하고 습한, 마치 시간이 고여 썩어버린 듯한 기분 나쁜 공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인부들은 코를 쥐어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거를 앞둔 낡은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하구석, 고장난 채 십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44번 물품 보관함. 그 캄캄한 어둠 속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회색 여행용 가방 하나가 웅크리듯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이 분명한 서늘한 침묵을 품은 가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어느 잔혹한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터미널, 그 구석에 자리한 낡은 보관함 속에서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한 여성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3년 가을로 돌아갑니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한 중소도시의 고속버스 터미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터미널은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식용유 세트며 통조림 선물 세트를 든 사람들, 칭얼거리는 아이를 업은 어머니, 매표소 앞에서 길게 줄을 선 귀성객들로 터미널 안은 활기차고도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24살의 여성 이유진 씨가 캠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지역의 한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회색 여행용 가방을 어깨에 맨 그녀는 터미널 한쪽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고향 집에서 딸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터미널 도착했어. 표 끊고 버스 타면 저녁 먹을 때쯤 도착할 거야. 맛있는 거 많이 해놨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밝은 목소리에 어머니는 안도하며 좋아하는 갈비찜을 불에 올려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절에 들뜬 소음이 배경음처럼 깔려있던 수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윽하는 짧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누군가 입을 틀어막은 듯한 기이한 마찰음. 어머니가 당황하여 유진아, 유진아, 무슨 일이니? 하고 다급하게 불렀지만 통화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들은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 씨의 고향집 밥상에는 따뜻했던 갈비찜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딸은 오지 않았고 수십 번을 다시 걸어본 딸의 구형 폴더폰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부모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관할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명절 연휴였고 사라진 사람은 24살의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가능성보다는 명절의 스트레스를 피해 남자친구나 지인들과 훌쩍 여행을 떠났을 단순 가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다정했던 유진 씨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족과의 약속을 깰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타는 기다림 속에 경찰의 탐문이 시작되었고 터미널을 청소하던 한 미화원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밤 터미널 하차장 안쪽의 어둡고 후미진 주차장 구석에서 유진 씨가 입고 있던 것과 비슷한 외투를 입은 젊은 여성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두운 곳이었고 거리가 멀어 그 여성과 언쟁을 벌이던 상대방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유진 씨의 부모님은 생업을 전폐하고 수만 장의 전단지를 인쇄해 터미널 주변과 낡은 전통시장, 골목길 전봇대마다 딸의 얼굴을 붙이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유진 씨와 낡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함께 살며 동고동락했던 25살의 룸메이트 강민지 씨 역시 지역 방송국에까지 출연해 눈물을 펑펑 쏟으며 호소했습니다. 유진아, 제발 살아만 돌아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우리 유진이를 찾아주세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오열하는 친구의 모습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당시만 해도 거리의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 즉 CCTV는 턱없이 부족했고 터미널에 설치된 몇 안 되는 흑백 카메라들마저 화질이 너무 떨어져 사람의 이목구비를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명절 인파가 겹쳐 화면 속은 온통 일렁이는 흑백의 그림자들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진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기지국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터미널에서 약 5km나 떨어진 외곽에 버려진 기계 공장 일대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경찰 병력과 수색견이 투입되어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밭과 녹슨 철 자재들이 뒹구는 공장 안팎을 며칠에 걸쳐 수색했지만 유진 씨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혈흔도, 소지품도,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의 통장에서도 실종일 이후 단 한 푼의 거래 내역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어떤 신호, 즉 생활 반응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유진 씨의 이름은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경찰의 수사 자료는 점차 두께를 더해갔지만 결국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문서 보관실의 깊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표지에는 원인 불명 실종이라는 서늘한 딱지가 붙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뼈저리게 시린 시간들이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1년, 3년, 5년, 그리고 10년.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가는 동안 딸을 잃은 부모의 시간은 2003년 가을에 그 차가운 밥상머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시간은 14년이 지난 2017년 현재로 넘어옵니다. 유진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그 오래되고 낡은 중소도시의 고속버스 터미널. 시대의 흐름에 밀려 흉물처럼 남겨져 있던 이 터미널은 마침내 대형 복합 쇼핑몰로의 재건축이 결정되어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포크레인의 굉음이 울리고 콘크리트 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철거반 인부들은 터미널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물품 보관함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동전 구멍에는 붉은 녹이 슬었고 다이얼은 굳어 돌아가지 않는 고철 덩어리들. 인부들이 빠루와 망치를 동원해 보관함 문을 강제로 뜯어내던 중이었습니다. 유독 굳게 잠겨있던 44번 보관함. 터미널 관리자는 그 칸이 십수년 전부터 열쇠 뭉치가 망가져 아예 사용금지 팻말을 붙여두고 비워두었던 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문을 뜯어낸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곰팡내와 함께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음산한 악취가 지하 복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비어 있어야 할 보관함 안에는 14년의 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회색 여행용 가방 하나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2003년 가을, 유진 씨가 고향으로 향하던 날 어깨에 메고 있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발견 즉시 철거 작업은 중단되었고 경찰 강력팀이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14년 만에 빛을 본 이 가방이 품고 있을 진실이 혹여라도 훼손될까 우려한 경찰은 가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조심스럽게 이송했습니다. 밀폐된 부검실 안에서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메스를 이용해 뻑뻑하게 굳어버린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방 안의 시간은 2003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셔츠 몇 벌,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병원 간호사 사원증. 사진 속에는 앳되고 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24살의 이유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방전되어 버린 은색 폴더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형사들의 숨을 쫓게 만든 것은 가방 맨 밑바닥에 눌려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얀색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 한 쌍이었습니다. 사이즈는 230mm. 문제는 그 하얀 운동화의 바깥쪽과 천 사이사이에 흑갈색으로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는 끔찍한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것은 진흙이나 녹물이 아니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시약은 즉각 짙은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피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사람의 피. 형사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틀 뒤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서 추출한 DNA가 유진 씨 부모님의 구강상피 세포 DNA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실종은 살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유진 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뒤 그녀의 가방을 44번 보관함에 밀어넣고 문을 잠근 채 열쇠를 들고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유진 씨의 어머니를 경찰서로 모셔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비닐로 밀봉된 유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간호사 사원증을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14년간 억눌러왔던 슬픔이 경찰서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열하던 어머니의 시선이 비닐 지퍼백 안에 담긴 핏자국 묻은 하얀색 운동화에 머문 순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백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거 우리 유진이 신발이 아닙니다. 형사들이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이는요, 뼈대가 굵어서 발이 컸어요.
신발은 무조건 245를 신어야 했습니다. 이 작고 좁은 230 사이즈 신발에는 우리 딸 발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순간 조사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들은 모두 유진 씨의 것이 맞았지만 피가 묻은 이 작은 운동화 단 하나만이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긴급하게 소집된 강력팀 수사회의. 칠판 앞에 선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가설을 세워봅시다. 범인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거나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신발에 피해자의 피가 흠뻑 튀었습니다. 범행 직후 피투성이가 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간다면 당장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범인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여행 가방 안에 쑤셔 넣은 겁니다. 그리고 가방을 보관함에 감췄죠. 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형사들을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터미널을 빠져나갔을까요? 분명 피해자의 짐 속에 있던 다른 여분의 신발을 꺼내 신었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해둔 다른 신발로 갈아 신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피 묻은 하얀색 운동화의 주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죽인 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칠판에 굵은 마커로 사이즈 230이라는 글씨가 적혔습니다. 발 사이즈 230mm. 그것은 성인 남성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작은 치수였습니다. 14년 동안 오리무중이었던 살인마의 윤곽이 처음으로 흐릿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으며 터미널 보관함에 가방을 넣고 문을 잠근 그 사람은 체구가 작거나 발이 작은 여성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14년 전 유진 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사이버 수사대는 가방 안에서 발견된 구형 폴더폰의 메모리 칩을 분리해 디지털 포렌식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유진 씨의 2003년 당시 생활상은 기록을 들여다볼수록 형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착한 딸이자 간호사였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친구 강민지 씨와 보증금을 반씩 내고 살며 생활비를 아끼려 시장에서 파는 떨이 채소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는 단 하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친오빠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오빠의 빚을 갚는 데 쏟아부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던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당시 수사 기록을 샅샅이 훑어보던 담당 형사가 유진 씨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에서 기묘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진 씨가 실종되던 당일 그녀가 버스터미널에 도착하기 불과 2시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유진 씨의 통장에 들어있던 500만 원이라는 돈이 터미널 인근의 한 은행 현금 지급기 ATM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입니다. 500만 원은 반지하 방에서 살며 푼돈을 아껴 모았던 유진 씨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2003년 당시 해당 은행의 ATM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로 화면의 캡처본을 기록실에서 찾아냈습니다. 낡은 복사 용지에 인쇄된 흐릿한 흑백 사진. 화면 속에는 한 사람이 돈을 인출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치밀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 맑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우산을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 형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식별하기 어려워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의 기술은 달랐습니다. 경찰청의 인공지능 영상복원팀이 이 흐릿한 사진의 픽셀 단위 노이즈를 제거하고 윤곽선을 살려내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운 끝에 화면 속 인물의 형태가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아래로 드러난 옷차림. 그것은 여성용의 짙은색 트렌치코트였습니다. 유진 씨의 지인들이 실종 당일 유진 씨가 입고 나갔다고 진술했던 바로 그 외투와 정확히 일치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범인은 유진 씨를 살해하기 전이든 후든 그녀의 외투를 빼앗아 입고 마치 유진 씨 본인인 것처럼 위장해 전 재산을 인출해 간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외투가 아니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해지면서 영상의 맨 밑바닥, 기기 아래쪽에 위치한 인출자의 발밑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침을 꿀꺽 삼키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유진 씨의 외투를 입은 채 500만 원의 돈다발을 꺼내 들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두 발에는 보관함 속 여행 가방 밑바닥에서 발견되었던 피투성이 신발과 똑같은 디자인의 하얀색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14년 전 유진 씨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그 하얀 운동화의 주인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고
경찰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1. 500만 원을 훔치고 유진 씨의 숨통을 끊어놓은 이 잔혹한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녀는 유진 씨를 그토록 무참히 살해하고 14년 동안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어둡고 서늘한 진실의 입구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14년의 캄캄한 침묵을 깨고 마침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집요한 노력 끝에 유진 씨의 구형 폴더폰 전원이 켜졌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부풀어 오르고 기판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내부 메모리에 일부 데이터가 복구된 것입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에 떠오른 2003년 가을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신함은 처참했습니다. 지역의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이 보낸 협박 문자들이 가득했지요. 오늘까지 이자 안 넣으면 오빠 직장으로 찾아간다. 숨통 끊어놓기 전에 돈 구해와라 등 험악한 말들이 유진 씨의 일상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빚을 갚아나가던 24살 청년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압박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수신함이 아니었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7시 정각, 유진 씨가 터미널로 향하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발송한 마지막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네가 한 짓 다 알아. 당장 터미널로 돈 가져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한 줄의 문장은 수사팀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빚에 쫓기던 피해자가 누군가를 향해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절박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진 씨의 일, 500만 원을 가로챈 은행, ATM 기기 앞에 그 수상한 인물이 바로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2003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샅샅이 뒤져 이 낯선 번호의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초기에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용의선상 인물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채업자 밑에서 수금원 노릇을 하던 유진 씨의 전 남자친구 곽도식. 두 번째는 매일 밤 터미널 근처에서 유진 씨를 끈질기게 스토킹했던 택시기사. 세 번째는 유진 씨가 일하던 동네 의원의 원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낡은 반지하 방에서 함께 살았던 절친한 룸메이트 강민지 씨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앞에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44번 보관함에서 발견된 사이즈 230mm의 피 묻은 하얀색 운동화입니다.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전 남자친구 곽도식의 발 사이즈는 270, 스토커 택시기사는 265, 병원 원장은 275mm였습니다. 3명의 남성 모두 230이라는 작은 사이즈의 신발에 발을 우겨 넣을 수는 없는 체격이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룸메이트 강민지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섣불리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작은 여성용 신발을 가방에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먼저 남성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다시 박살내보기로 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인근에 낙후된 공단지대를 샅샅이 뒤져 전 남자친구 곽도식을 찾아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냉동 창고 주변의 허름한 쪽방촌에서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곽도식은 형사들이 내민 유진 씨의 사진을 보고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형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저녁에 빚쟁이들 독촉이 하도 심해서 제가 유진이한테서 돈이라도 뺏으려고 터미널로 찾아갔던 건 맞아요. 형사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곽도식에 이어지는 진술은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구석에 가보니까 유진이가 벌써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여자 코트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둘이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전현이 나 말고 다른 사채업자한테도 돈을 빌렸구나 싶어서 그냥 더럽고 짜증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형사들은 곽도식의 말이 사실인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두 번째 용의자였던 택시기사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기사 식당에서 국밥을 먹던 택시기사는 14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를 유독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그는 그날 밤 터미널 하차장 근처에서 유진 씨를 목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유진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유진 씨랑 맨날 붙어 다니던 그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랑 터미널 안쪽, 그때 한창 공사 중이던 어두운 구역으로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형사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유진 씨의 친구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두워서 얼굴도 잘 안 보였을 텐데요. 택시기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걷는 폼만 봐도 알죠. 그 친구,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렸거든요. 묘하게 한쪽으로 체중을 싣고 걷는 그 걸음걸이, 제가 매일 밤 유진 씨 뒤를 밟으면서 수십 번도 더 본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수사팀의 사무실에는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정황과 화살표가 단 한 명의 인물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친구를 찾아달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던 그녀. 유진 씨의 가장 가까운 룸메이트 강민지였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2003년 당시 강민지가 출연했던 지역 방송국의 뉴스테이프를 확보해 영상을 초단위로 쪼개어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쏟던 강민지가 카메라 밖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 아주 미세했지만 그녀의 오른쪽 발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이며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패턴이 확실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과거의 건강보험 기록을 조회한 결과 강민지는 사건 발생 1년 전인 2002년 동네의 한 정형외과에서 우측 발목과 발바닥 뼈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의 후유증으로 그녀는 특수 제작된 의료용 교정 깔창을 신발에 넣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수사팀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피 묻은 230mm 하얀색 운동화의 정밀 감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법의학자가 핀셋과 메스를 이용해 피로 엉겨붙은 운동화의 밑창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사들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일반적인 운동화의 깔창 아래 덧대어 숨겨져 있던 또 하나의 두꺼운 실리콘 깔창. 바로 의료용 교정 깔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깔창의 뒷면에는 낡은 검은색 매직으로 14년 전 지역 정형외과의 환자 차트 번호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강민지의 고유 번호였습니다.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자신의 신발을 벗어 가방에 넣었던 살인마,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 국민을 기만했던 악마. 강민지의 소름 끼치는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분노를 억누르며 이성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강민지를 체포하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4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범인의 자백이나 결정적인 물증, 범행 동기를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노련한 변호사의 현올림에 의해 범인은 유유히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강민지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2017년 현재 강민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현재 삶을 확인한 형사들은 씁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강민지는 개명까지 한 채 과거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 수도권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재력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유진 씨가 죽은 나이쯤 되어 보이는 예쁜 딸을 키우며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낡은 반지 하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자선단체 모임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44번 보관함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14년을 갇혀 지낸 유진 씨의 운명과는 너무나도 잔혹한 대비였습니다.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강민지가 자주 다니는 자선단체의 바자회 카페에 잠입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강민지를 관찰하던 형사가 지인으로 위장해 다가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고향이 중부지방 그쪽 아니신가요? 최근에 그쪽 터미널 철거하다가 무슨 보관함에서 옛날 사건이 하나 터졌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그 순간 커피잔을 들고 있던 강민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찰랑거리는 커피가 찻잔 받침 위로 엎질러졌습니다. 강민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아유, 저는 어릴 때 서울로 와서 그런 무서운 동네 일은 잘 몰라요. 라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남기고 간 립스틱 자국 묻은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비닐 증거물 봉투에 담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커피잔에서 채취한 강민지의 DNA와 14년 전 하얀 운동화 안쪽 깊숙한 곳, 발가락이 닿는 부분에서 검출된 오래된 땀과 각질의 DNA가 9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강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절친했던 룸메이트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형사들은 2003년 당시
유진 씨와 강민지가 함께 근무했던 병원의 낡은 회계장부와 월급 명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지의 뒷조사를 진행하던 중 끔찍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강민지는 겉보기엔 평범한 간호사였지만 심각한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터넷 도박장에 둠에 빠져 사채업자들에게 유진 씨보다 훨씬 더 큰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박감에 시달리던 강민지는 결국 가장 가까운 친구의 돈에 손을 댔습니다. 반지하방 서랍장에 있던 유진 씨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것입니다. 터미널 현금 지급기 앞에 CCTV 화면 속 인물. 우산을 푹 눌러 쓰고 유진 씨의 외투를 입은 채 500만 원을 인출하던 그 여자는 바로 유진 씨의 신분을 도용한 강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친구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챘고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유진 씨의 옷으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수사팀의 화이트보드 위에 14년 전 그날의 참혹한 재구성표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진 씨는 통장과 도장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안을 뒤지다 강민지의 물건들 사이에서 자신의 돈이 인출된 영수증이나 단서를 발견했을 겁니다. 배신감에 치를 떤 유진 씨가 강민지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 문자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한 짓 다 알아. 당장 터미널로 돈 가져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당하면 불법 도박과 절도죄로 감옥에 가고 사채업자들에게 장기라도 팔려갈 처지에 놓였던 강민지. 그녀는 유진 씨의 전화를 받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인적이 드문 터미널의 철거 공사장 구석으로 친구를 유인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한 순간 강력팀 형사 한 명이 상기된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원된 음성 파일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사건 당일 유진 씨가 어머니와 하던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 말입니다. 국과수 음향 분석실에서 터미널의 잡음과 안내방송 소리를 다 걷어내고 피해자가 쓰러지며 낸 그 소리 직전의 주파수를 극한까지 증폭시켜 봤습니다. 스피커가 연결되고 치지직거리는 백색 소음 위로 14년 전 터미널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잡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유진 씨의 마지막 비명소리 바로 0.5초 전. 누군가가 유진 씨의 등 뒤로 다가와 아주 작고 건조하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그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부인할 수 없는 강민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등 뒤에서의 살인임을 증명하는 서늘한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사로서의 분노와 결의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14년 동안 완벽한 사모님 가면을 쓰고 살아온 그 악마의 민낯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벗겨낼 시간이다. 하지만 형사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강민지가 체포된 이후 조사실에서 벌어질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그녀가 14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겨둘 수 있었던 터미널 안의 기막힌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 막 그 서늘한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피커의 백색 소음을 뚫고 흘러나온 그 짧고도 건조한 한마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회의실에 모인 강력팀 형사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러내렸습니다. 14년 전 낡은 버스터미널의 어두운 공사장 구석에서 24살의 유진 씨가 마지막으로 들어야 했던 목소리. 그것은 다름 아닌 매일 밤 반지하 새방에서 살을 맞대고 잠들었던 절친한 친구 강민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값비싼 외제차 옆으로 우아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강민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출근하는 남편의 넥타이를 다정하게 매만져주며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업가 남편의 차가 주차장 램프를 빠져나가자마자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사복 형사들이 그녀를 향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강민지 씨. 팀장의 무거운 목소리에 강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팀장은 천천히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44번 보관함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강민지의 손에 들려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4년 동안 완벽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방어 기제는 곧바로 작동했습니다. 강민지는 재빨리 표정을 굳히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44번 보관함이라니요? 전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는 순간에도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강민지는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며 버텼지만 마지못해 입을 열었을 때도 그녀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제 운동화가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그날 유진이가 구두를 신고 터미널에 갔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제가 마중을 나간 김에 제 운동화를 빌려준 겁니다. 그 뒤로 유진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몰라요. 시신도 없잖아요? 제가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의 맹점을 그녀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분노를 억누르며 테이블 위로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운동화를 빌려줬다. 참 좋은 친구네요. 그런데 강민지 씨, 왜 유진 씨의 피는 그 운동화의 바깥쪽에 잔뜩 튀어 있고 당신의 땀과 각질 세포는 운동화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걸까요? 당신이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유진 씨의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는 뜻 아닙니까? 강민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취조실에서 침묵으로 버티고 있는 사이 수사팀의 또 다른 일원들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강민지의 고급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켤레의 명품 구두와 값비싼 보석들이 진열된 화려한 드레스룸, 그 이질적이고도 사치스러운 공간의 맨 구석, 자물쇠로 굳게 잠긴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형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절단기로 상자를 부수고 뚜껑을 열었을 때 화려한 보석들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붉게 녹슨 오래된 철제 열쇠 하나였습니다. 열쇠의 머리 부분에는 44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팀장이 들어와 아무 말 없이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강민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짤랑 하는 쇳소리와 함께 녹슨 44번 열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열쇠를 본 순간 14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강민지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고 이내 취조실 바닥에 엎드려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나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안락하고 부유한 삶이 그 알량한 쇳조각 하나 때문에 완벽하게 끝장났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결국 강민지의 입에서 14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빚에 쫓기다 못해 유진 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500만 원을 인출했던 강민지. 돈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유진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르자 그녀는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유진이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고. 그런데 유진이가 아주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네가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112를 누르려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앞이 하얗게 변해서 강민지는 터미널 공사장에 널브러져 있던 무거운 바닥 타일용 벽돌을 집어들고 뒤돌아서는 유진 씨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왔고 유진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유진 씨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강민지는 극도의 공포와 동시에 놀라운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발밑을 향했습니다. 하얀색 운동화가 친구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신발을 신고 밝은 가로등 밑을 지나 터미널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민지는 쪼그려 앉아 피 묻은 자신의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메고 있던 회색 여행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피투성이 신발을 쑤셔 넣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에 묻은 피를 가리기 위해 유진 씨가 입고 있던 트렌치 코트를 벗겨내어 자신이 덧입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맨발로 터미널을 빠져나갔다는 겁니까?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강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유진이 가방 안에 명절에 고향 내려가서 편하게 신으려고 챙겨둔 굽없는 단화가 있었어요. 그걸 꺼내 신었어요. 친구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살인마는 죽은 친구의 옷을 빼앗아 입고 죽은 친구의 신발에 자신의 발을 밀어넣은 채 터미널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유진 씨의 여행 가방을 44번 보관함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린 뒤 그 반지하 방으로 혼자 걸어 돌아갔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조서를 작성하면서도 차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죠. 시신은 어디에 뒀습니까? 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장소를 털어놓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03년 당시 터미널은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쓰러진 곳 바로 옆에는 건물 기둥을 세우기 위해 깊게 파놓은 거대한 흙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이었죠. 강민지는 인부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 유진 씨의 시신을 짐짝처럼 끌어당겨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흙과 건설 자재들을 긁어모아 서둘러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레미콘 트럭들이 그 위로 수십 톤의 시멘트를 쏟아부었고 시신은 영원히 콘크리트 밑에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강민지가 지목한 그 장소, 경찰 수사팀이 도면을 들고 현재의 터미널 부지로 달려갔을 때 형사들은 참담함의 말을 잃었습니다. 14년 전 피 묻은 흙구덩이였던 그곳은 지금 터미널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진 씨의 시신이 묻힌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웃고 떠들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식당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일대의 통제선을 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대형 굴삭기와 콘크리트 파쇄기가 등장했고 지하의 매장물을 탐지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식당의 화려한 타일 바닥이 부서지고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층이 뜯겨 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굴삭기가 지하 2m 아래의 시커먼 흙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숨 막히는 작업 끝에 흙더미 속에서 하얗고 둥근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법의학팀이 붓과 흙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내자 웅크린 채 굳어버린 온전한 형태의 백골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굴 작업을 지휘하던 팀장의 시선이 시신의 손목뼈 부근에 멈췄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뼈마디 사이로 색이 바래고 사가버린 붉은색 실팔찌 하나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것은 14년 전 추석 고향에 내려오면 주겠다며 유진 씨의 어머니가 밤새워 따아 만들었다던 바로 그 평안을 기원하는 매듭 팔찌였습니다. 딸은 살아서 그 팔찌를 차지 못했지만 죽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법의학팀의 DNA 대조 결과 콘크리트 밑에서 수습된 백골 시신은 틀림없는 이유진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전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의 절친한 룸메이트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14년 동안 신분을 세탁하고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해왔던 강민지의 두 얼굴. 특히 사건 직후 그녀가 뻔뻔하게 지역 방송에 출연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내 친구 유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던 과거 영상이 다시 전파를 타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 특보가 나가자마자 강민지의 남편은 그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강민지가 애지중지 키우던 유진 씨가 죽었을 때와 비슷한 또래의 어린 딸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엄마의 모습을 충격 속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강민지의 14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녀는 유진 씨의 목숨값으로 빼앗은 일, 500만 원으로 사채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곧장 서울로 올라가 성형수술을 하고 과거를 지웠습니다. 유력한 재력가 앞에서는 불쌍한 환경에서 자라 절친한 친구마저 잃고 홀로 꿋꿋하게 살아온 가련한 여인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자극해 결혼에 골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민지의 화려한 화장대, 그 맨 밑바닥 서랍을 열었을 때
온갖 잡동사니들 밑에 엎어져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4년 전 좁은 반지하 방 안에서 유진 씨와 강민지가 얼굴을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왜 그 사진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서랍 깊은 곳에 엎어두었던 걸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빼앗은 삶에 대한 전리품이었을까요? 그 복잡하고 기괴한 범죄자의 심리는 수사관들조차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이 옛 터미널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폴리스 라인 밖으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강민지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강민지가 호송차에서 내리자 군중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폴리스 라인 맨 앞줄에 서 있던 백발의 노파 한 명이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맹렬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유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14년 전 곱고 단정했던 어머니는 이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아. 어머니의 거친 손이 강민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지고 강민지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들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는 현장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이 사람이냐? 14년 동안 우리 유진이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내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보냈잖아. 어머니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유진이가 하늘에서 슬퍼할 테니 기운 내세요 라고. 내 딸의 살을 뜯어먹고 내 딸의 피를 빨아먹고 산 내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며 조롱할 수가 있어. 어머니의 오열이 터미널터에 메아리 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젊은 순경들도 수십 년 짬밥의 베테랑 형사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강민지는 다시 경찰 호송 버스에 올랐습니다. 철창이 쳐진 창문 너머로 멍하니 밖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빛은 뺨을 맞았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사팀 사무실로 돌아온 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강민지의 진술 조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 내내 강민지가 일관되게 주장한 한 가지 내용이 팀장의 머릿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돈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먼저 저를 때리려 했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옆에 있던 벽돌을 휘두른 겁니다. 맹세코 계획된 살인은 아니었어요.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강민지 측의 전략은 명확해졌습니다. 강도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혹은 정당방위성 우발적 살인으로 몰아가는 것. 만약 법정이 이를 우발적 사고나 과실치사로 인정한다면 2003년 당시의 공소시효 법리에 따라 그녀는 처벌을 피하거나 아주 가벼운 형량만 받고 풀려날 수도 있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우발적이라는 단어를 끼워 맞추기 위해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팀장은 조서 옆에 놓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를 다시 한번 집어들었습니다. 시신의 뼈 상태를 기록한 문서. 만약 강민지의 말대로 두 젊은 여성이 치열하게 실랑이를 벌이고 멱살을 잡았다면 본능적으로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진 씨의 팔뚝뼈인 척골이나 요골의 방어흔, 즉 미세한 골절이나 손상이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진 씨의 백골에는 그 어떤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서류 뭉치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낡은 서류 한 장이 팀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14년 전 사건 초기에 조사받았던 전 남자친구 곽도식의 참고인 진술서였습니다. 팀장의 눈동자가 진술서의 한 구절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민지 그 여자가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룸메이트인 유진이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며 저한테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구하는 강한 수면 유도제 같은 걸 구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팀장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서늘한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유진 씨는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지가 터미널로 유진 씨를 유인하기 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함정을 파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민지는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짜놓은 우발적 사고라는 거짓말의 성벽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완벽한 계획살인의 단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14년 전의 그날 밤, 보관함의 문이 닫히기 전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진실의 문은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지가 짜놓은 우발적 사고라는 거짓말의 성벽은 무척이나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대형 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전략은 명확하고도 교활했습니다. 살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 그것을 돈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정당방위성 과실치사 혹은 우발적 폭행치사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법정이 강민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우발적인 치사 사건으로 결론 내린다면 2003년 당시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극히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은 범인에게 법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조사실에서도 구치소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유진이가 먼저 뺨을 때리며 욕을 했고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눈앞에 보이던 돌을 집어들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기에는 그녀가 남긴 흔적이 너무나도 짙고 서늘했습니다. 수사팀은 강민지의 방어 논리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사건 초기에 작성된 수천 장의 조서를 다시 바닥에 깔아놓고 처음부터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찾아낸 전 남자친구 곽도식의 진술. 민지가 며칠 전부터 유진이 불면증 핑계를 대며 강력한 수면 유도제를 구해달라고 졸랐다는 그 짧은 문장은 사건의 본질을 우발적 사고에서 계획된 강도살인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국과수 법의학팀에 유진 씨의 백골 시신에 대한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미 흙 속에서 14년이나 부패하고 삭아버린 뼈였지만 현대의 법의학은 경이로웠습니다. 시신의 대퇴부 골수강 안쪽 아직 미세하게 남아있던 유기물 조직에서 다량의 졸피뎀 성분과 강력한 동물용 수면 마취제 성분이 고스란히 검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강민지가 터미널로 유진 씨를 유인하기 전 이미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우발적으로 다투다 일어난 살인이라는 강민지의 주장은 완벽한 허구로 판명났습니다. 유진 씨는 다툰 것이 아니라 약물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참히 도살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취합되자 강력팀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강민지를 취조실로 불러냈습니다. 강민지 씨, 당신은 유진 씨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14년 전 그날 저녁, 낡은 반지하방을 나서기 전 당신은 유진 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작은 유리병 음료수 하나를 건넸습니다. 맞습니까? 강민지의 고개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형사는 두꺼운 국과수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치듯 올려놓았습니다. 그 음료수 안에 당신이 미리 뒷골목에서 구해둔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 유도제를 갈아 넣었잖아. 유진 씨 뼛속 깊은 곳에서 약물 성분이 쏟아져 나왔어. 방어은이 없는 이유, 당신이 덩치 큰 유진 씨를 그 깊은 공사장 구덩이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처음부터 저항할 수 없게 약을 먹여서 도축장 끌고 가듯 터미널 구석으로 데려간 거잖아. 형사의 불호령에 강민지의 변호사조차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강민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가 14년 동안 정교하게 짜맞추었던 알리바이와 거짓말이 작은 뼈 조각 하나에 담긴 진실 앞에서 무참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마침내 2003년 추석 전날 밤에 온전한 끔찍한 재구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무렵 강민지는 사설 불법 도박에 뚝에 빠져 지역 사채업자들에게 장기 포기 각서까지 써야 할 만큼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좁은 반지하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놓여있던 유진 씨의 통장과 도장이었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일, 500만 원. 강민지는 그 통장을 훔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유진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민지는 살인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퇴근하고 돌아온 유진 씨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터미널 근처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안심시킨 뒤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약기운이 퍼져 걸음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유진 씨를 부축해 터미널에 도착한 강민지. 그녀는 사람들이 붐비는 대합실을 피해 인적이 완전히 끊긴 캄캄한 증축 공사장 뒷골목으로 친구를 끌고 갔습니다. 유진 씨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민지야, 나 너무 졸려. 우리 돈은 언제 찾아? 라고 물으며 털썩 주저앉았을 때 강민지는 바닥에 뒹굴고 있던 무거운 공사판 벽돌을 양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내리친 무자비한 일격. 그 짧은 비명 소리는 명절의 왁자지껄한 터미널 소음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의 강민지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의 피가 자신의 하얀 운동화에 튀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신발을 벗어 유진 씨의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취해 축 늘어진 유진 씨의 시신을 질질 끌어 콘크리트 타설을 앞둔 흙구덩이 속으로 굴려 떨어뜨렸습니다. 맨발이 된 강민지는 가방에서 유진 씨의 단화를 꺼내 신었고 옷에 묻은 핏자국을 숨기기 위해 죽은 친구의 외투를 벗겨 자신이 입었습니다. 그녀는 그 피 묻은 외투를 입고 우산을 눌러쓴 채 유진 씨의 신분으로 은행 ATM 기기 앞에 서서 500만 원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모든 범행을 마치고 터미널로 돌아온 그녀는 증거물이 담긴 여행 가방을 44번 보관함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것이 14년 동안 44번 보관함이 품고 있었던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지방법원의 대형 법정에서 이 끔찍한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지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최후 논고를 통해 강민지의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기만적인지를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피고인은 가장 가까운 친구의 등을 쳐서 전 재산을 빼앗고 약물을 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범행 직후의 행동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과 신발을 빼앗아 입고 돈을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보관함 열쇠를 자신의 집안방 깊숙한 곳에 14년 동안이나 보관해 왔습니다. 나아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 눈물을 흘리며 경찰 수사를 기만했고 시신이 묻힌 장소 위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말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비닐에 밀봉된 하얀색 230mm 운동화를 법정 한가운데 들어 올렸습니다. 14년의 세월 동안 검붉게 굳어버린 혈흔이 법정의 삭막한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판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지의 강도살인, 사체은닉, 그리고 사기 및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들에게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특히 매년 피해자의 기일마다 유가족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반인륜적 행태라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주문, 피고인 강민지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억눌렸던 탄식과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 씨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버지는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순간 강민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증거물 보관대 위에 놓인 하얀 운동화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언제나 남들 위해 군림하려 했던 오만한 사모님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범죄자의 텅 빈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사건이 휩쓸고 간 자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의 그 유명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은 결국 사건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신이 발굴되었던 그 자리, 차가운 타일이 깔려있던 바닥 위로는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섰지만 터미널 관리소 측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화단 한 구석에 작고 네모난 동판 하나를 조용히 박아 넣었습니다. 이유진님, 이곳에서 깊은 영면에 드시기를.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동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적어도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상인들과 이웃들은 그곳을 지날 때면 걸음을 늦추고 작게나마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지하를 흉물스럽게 지키고 있던 낡은 철제 코인 락커들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대신 번호표를 뽑고 카드를 대면 열리는 깔끔한 전자식 물품 보관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44번이라는 번호가 적힌 철제 문짝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지가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며 살았던 수도권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쉬쉬하면서도 그녀의 가족을 피했고, 남편은 쫓기듯 집을 팔고 어린 딸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야반도주하듯 떠나야 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교도소로 이감된 강민지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그녀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면회를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감방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밤마다 독방의 차가운 시멘트 벽을 멍하니 응시하며 예전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던 오른쪽 발 뒤꿈치를 손톱에서 피가 날 때까지 벅벅 긁어대는 기괴한 강박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긁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14년 전의 핏자국이 그녀의 발밑을 영원히 망령처럼 맴돌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범인에게 저주를 퍼붓고 떠들썩한 호기심을 거두어 갈 때쯤 진짜 남겨진 사람들의 애도는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단 하루도 보일러를 끄지 않고 매일 아침 딸이 좋아하던 반찬을 새로 해 밥상 위에 올려두었던 유진 씨의 부모님. 두 노인은 그제야 빛이 잘 들지 않는 낡은 반지하 방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녹슨 고무대야를 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전단지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우리 딸 유진이를 찾아주세요. 14년 전 온 동네 전봇대와 시장 바닥을 누비며 붙이고 다녔던 그 전단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한 장씩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유진 씨의 앳된 얼굴을 삼키며 연기가 되어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유진아, 우리 예쁜 딸 유진아, 이제 춥고 어두운 데서 나와서 따뜻한 집으로 가자.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굽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반지하방 마당에서 죄책감의 눈물이 아닌 온전한 이별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품에는 국과수에서 돌려받은 유진 씨의 낡은 간호사 사원증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진 씨가 이 세상에 머물렀다는 작지만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수사 과정을 이끌었던 강력팀 형사들은 사건이 종결되던 날 밤 동네 어귀의 허름한 포장마차에 모여 앉았습니다. 낡은 양은 냄비에 담긴 김치찌개가 끓어오르고 소주잔이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팀장은 지친 얼굴로 소주를 단숨에 털어넣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자기 할 말을 하는 법이야. 진실이라는 건 14년 동안 흙더미 속에 파묻어 놓고 철문으로 굳게 잠가둔다고 해서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맞은편에 앉은 막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수첩 속에는 이유진 살인사건 종결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형사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통쾌함보다는 평범하고 선량했던 한 청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탐욕에 의해 무참히 쓰러져야 했던 인간 사회의 잔혹한 이면에 대한 씁쓸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은 때로는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이웃,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친구, 심지어 좁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사람조차 그 마음의 밑바닥에 어떤 어둡고 깊은 심연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한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겨진 가족들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입니다. 14년 동안 유진 씨의 시신을 밟고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아래 누군가의 끔찍한 고통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증스러운 가면을 쓴 범인이 유가족을 기만하며 보내왔던 수많은 위선의 메시지들. 어쩌면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것은 피 묻은 흉기나 잔혹한 범행 현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섞여 있는 악의 평범성, 그리고 타인의 고통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행복을 짓는 그 차가운 침묵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낡은 터미널의 구석이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어두운 골목길 어딘가에는 44번 보관함처럼 입을 굳게 다문 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서늘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화창하고 눈부신 어느 가을날, 새로 지어진 고속버스 터미널은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한 손에 캐리어를 든 젊은 여성들이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수다를 떨며 대합실을 지나갑니다. 아무도 14년 전 이 자리에서 사라진 24살의 간호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을 뒤로하고 터미널 구석에 새로 설치된 반짝이는 전자식 물품 보관함 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암전되는 순간 반짝이던 전자식 화면은 어느새 붉은 녹이 쓸어버린 낡은 철제 문짝으로 변해갑니다. 문짝 한가운데 음각으로 새겨진 숫자 44. 어둠 속에서 무거운 철문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닫히는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쾅.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던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지만 그 낡고 어두운 보관함이 남긴 서늘한 여운은 우리들의 등줄기에 지워지지 않는 서늘한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상으로 14년의 침묵을 깬 44번 보관함의 비밀, 이유진 살인 사건의 모든 기록을 마칩니다. 화면 암전.